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화천에서 온 박기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귀농귀촌 단계별 흐름도를 지금 그림으로 보시고 계시는데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이 사실은 지자체라든가 아니면은 중앙정부라든가 다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생각을 해서 만든 부분인데 쭉 내용 오시다 보면은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귀농지를 물색하는 부분 쪽에 있어서 양쪽으로 갈라지죠. 하나는 내가 일단 살아본 다음에 귀농지를 선택하겠다. 살아본 다음에 집도 사고 아니면 뭐 그 땅도 장만하겠다라는 이쪽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다른 분들은 살아보고 아니라 일단 내가 들어가면서 농지라든가 집을 미리 준비하고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느 쪽이 맞는 답이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지금은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시대별로 좀 달랐는데요. 어떤 시대에는 워낙에 어떤 농지라든가 토지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좀 그 사고를 치는 분들이 많이 계셔갖고 좀 살아보신 다음에 사는 것이 옳다라고 드린 시절이 있었고, 또 어떤 시기에는 토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니까 살아본 다음에 농지를 구입한 다음에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럴 때는 우선 사서 살아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 땅을 갈아타자, 이런 방법을 추천드리고 됐는데, 지금은 지역별로 상황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같은 지역 내라 하더라도 꾸준히 개발 소재가 있어서 2, 3년 내로 농지가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아니면 새로운 호재가 있어서 갑자기 오를 상황이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3년, 4년 내로 꾸준하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별 호재가 없이 농지가가 꾸준히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 이럴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호재가 있어서 자꾸 계속적으로 오를 것 같다는 상황이면은 농지를 미리 사는 게 옳을 거고요. 기존의 상황을 보나 앞으로 상황을 보나 이제는 웬만큼 올랐고 특별한 상황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살아보시다가 선택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내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주된 내용들을 좀 정리하자면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희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아니면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크게 본다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 큰 테두리 속에서 또 세분에 들어간다면은 융자가 있고 보조가 있습니다. 융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규모도 크고 양이 많겠죠. 양이 이제 빌려주니까 규모가 큰 겁니다. 그리고 보조라는 말이 있는데요. 보조라는 말은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도시에 살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는 보조라는 말을 들을 기회가 없었고, 또 보조라는 부분이 나랑 관계가 있는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귀농귀촌을 한다. 농촌에 가서 생활을 꾸린다는 순간부터 이 보조라는 말은 꾸준히 이제 듣게 되고 나를 따라다닐 용어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보조는 무상이다. 그런데 이게 100% 다 무상이라야만 보조라는 말을 쓰는 건 아닙니다. 보조라는 말은 50%만 무상으로 해줘도 50% 보조고 10%만 해주면 10%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트가 어떻든지 간에 무상이 들어가면 그건 보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중앙정부의 융자 사업과 보조 사업. 내가 귀농귀촌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지자체의 융자 사업과 보조 사업. 근데 이 네 개 중에 우리는 주로 지자체의, 그러니까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 지역에 무상으로 해주는 이 보조 사업에 일단은 관심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내가 만약에 나라면 3대를 걸쳐서 4대를 걸쳐서 살아오던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 마을에 그동안 살아오던 사람들끼리만 계속 살아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는 게 좋은지, 어느 쪽이 내게 좋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만약에 저라면은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끼리 그냥 계속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막말로 하면 나대고 다니고 여러 가지 뭐 사건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깝게 보이거나 좀 보기 안 좋을 거예요. 그게 아마 인지상정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농어촌에서는, 지자체에서는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를, 외지에 있는 우리를 그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이 지원 정책과 홍보를 하고 그럴까요? 이게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경제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자체가 지금 현재의 소멸 속도로 봐서는 전국에서 몇 번째로 우리 지자체가 소멸될 것 같다. 1, 20년 내로. 그리고 조금만 있다 보면 우리 지자체가 뭔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꾸려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역량이 없어질 것 같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갖고 만약에 도시민들을 막 끌어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단히 훌륭한 공무원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1, 20년 정도 계시다가 은퇴를 하더라도 그분들하고는 당장 관계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보다는 경제적인 문제가 큰 건데요.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지자체 수입만으로 그 지자체의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군 단위, 뭐 전라남도를 보더라도 경상도를 보든지 간에 어디를 보더라도 군 단위 지자체의 그 경제 자금률 정도는, 살림을 꾸려나가는 자금률 정도는 아마 2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대에서 20% 정도 사이입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겁니다. 그걸 중앙정부 교부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구 1,000만이 넘는 1,000만에 가까운 서울시와 인구가 2만 5천 명이 채 안 되는 화천군이 같은 교부금을 내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건데 그 기준이라는 게 바로 인구 비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웬만한 지자체에서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인구가 지금보다 확실하게 늘어난다라는 어떤 기대는 거의 없죠. 그렇죠? 이제는 인구가 정체를 넘어서서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농어촌 지역은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살림이 힘들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인구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민들을, 외지인들을 계속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인구가 유지가 되어야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지금이라도 내려와야 이 예산이라도 유지가 되어야 노인정에 난방이라도 해드릴 수가 있고 다리가 없는 곳에 교량이라도 넣을 수 있고 아스팔트 포장이라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도시민들을 우리 지역으로, 외지인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인을 하는 지원 정책을 쓴다 이겁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지원을 정책을 쓰는데 돈을 많이 주면서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지자체에서 보조로 하는 예산이라는 것은 대단한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해남군을 갈 것인가, 아니면 강원도 홍천을 갈 것인가, 경상도 상주시를 갈 것인가, 합천군을 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쭉 늘어놓고 어느 지역이, 어느 지자체가 내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지를 골라서 지자체를 고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하지만 반대의 선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사를 가야 될 지역을 정한 겁니다. 내가 귀농귀촌할 지역을 만약에 저기 강원도 영월군이라고 정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영월군에서 이사를 하시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 정책이 있는가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도시에서 사는 동안에 주로 접하게 되는 공무원들은 동사무소의 민원 아니면은 복지계 공무원들입니다. 민원계통은 요즘은 거의 다 전산화됐죠, 여러분. 꼭 그 동사무소 찾아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다 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로 필요한 데가
복지직 공무원들인데, 복지 공무원들은 내가 처음 해당되는 업무 쪽과 해당되게 내가 그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처음 신청해 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나와 맞는 사업은 꾸준히 그쪽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오든가 아니면 적극적인 행정을 우리 그 민원인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후로 특별한 내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복지 쪽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자체로 들어가면요, 이 상황이 아닙니다. 지자체는 우리가 주로 접해야 공무원들은 면사무소의 산업계 직원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담당 직원들입니다. 이쪽은 내가 적극적으로 행위가 없으면은 반대적인 행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어떤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 2021년도 4월에 있을 무슨 유기질 비료를 무슨 나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청하십시오라는 게 있어서 이게 있다면 이걸 그냥 메시지로 한번 쭉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왜 신청 안 하시느냐, 빨리 하셔야 된다, 지금 안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내가 알고 신청해야만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 융자사업, 대출사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융자와 보조 중에 규모는 융자가 큽니다. 빌려주는 게 아무래도 덩치가 크겠죠. 지자체는 돈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융자를 해주는 것은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어느 시군에서 우리 귀농귀촌하는 분들 대상으로 뭔가를 융자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시군의 사업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중앙정부 사업을 그 시군이 대행하는 사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자, 그럼 남은 건 이제 중앙정부 사업이 남았죠. 중앙정부의 보조 사업은, 무상으로 주는 사업은 안타깝게도 이제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남았습니다. 중앙정부가 융자를 해주는 거, 빌려주는 사업이 남았습니다. 이게 크게 본다면 두 가지인데요. 이게 귀농 창업자금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귀농과 관계되는 주택자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저랑 여러분들이랑 나눌 얘기는 주된 내용이 바로, 그러니까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이 중앙정부의 융자 사업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귀농 창업 자금입니다. 이건 첫 번째, 누가 받느냐? 대상자는 귀농자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또 창업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속에 답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귀농자만 받습니다. 귀촌자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창업자금은 귀농자만 받는구나, 귀촌자는 방법이 없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귀농자는 누구를 보고 하는 얘기냐라는 겁니다. 도시에서 도시로 얘기하는 거는 귀농 아니야. 그건 다 알아요. 근데 동에서 동으로 가야 된다. 농촌에서 농촌 다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귀농귀촌은 도시에서 농산어촌, 그냥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농촌으로 가야 귀농귀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말로는 굉장히 쉬운데 도시에서 얼마나 살아야 된다는 거죠. 20년 살아야 되는가, 30년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진입 문턱을 아주 넓혀놨습니다. 1년 이상만 계속해서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시다가 농촌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면 귀농으로 봅니다.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도시 지역인지 농촌, 또 이사를 갈 지역이 농촌 지역인지 도시 지역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동네가 그냥 경기도 어느 지역이긴 맞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 옆에는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크게 있고, 그런데 또 한쪽에 가다 보면 논밭이 잔뜩 늘어져 있고, 그럼 도대체 내가 사는 동네는 농어촌 지역이야 도시 지역이야? 이게 헷갈리는 거는. 그렇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한마디로 설명드리자면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마을 이름의 끝이 무슨 동으로 끝나면 도시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효자동, 상도동, 쌍문동 이렇게 되면 도시 지역입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사 가야 될 지역의 마을 이름 끝이 리로 끝난다면 거기는 농어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년 이상 어디 살아야 됩니까? 동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리로 이사를 가면은 이거는 귀농귀촌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주도로 귀농귀촌 하실 분들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요, 제주도는 동임에도 농어촌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이사를 가시려고 하는 분은 여기는 동이니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지자체에다 전화하셔갖고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 지역이 농어촌 지역이냐 도시 지역이냐를 미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예외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행정구역 내라도 동지역에 살다가 리 지역으로 가면은 귀농귀촌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에 서울특별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처럼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도농복합도시가 뭐냐면은 같은 이 행정구역 시 내에 도시 지역이 있고 농촌 지역이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시인데 시는 도시 아닌가? 춘천시로 본다면 과거에는요, 춘천시가 있고 바로 옆에 이걸 둘러싸서 춘성군이 있었습니다. 영천시가 있으면 둘러싸고는 영천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천시가 행정구역이 확장되면서 영천군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춘천시가 커지면서 춘성군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천시 내에 동이 있고 기존 영천군 지역이던 면과 리당리가 있고, 춘천시 내에 춘천 원래 시 지역이던 동이 있고 원래 춘성군이었던 면과 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농복합도시의 같은 도농복합도시 같은 시에서 동에서 리로 가는 것도 귀농귀촌에 해당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복잡해집니다. 2017년도입니다. 이건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상담을 했던 내용인데요. 2017년도에 서울에서 강원도 홍천군으로 귀촌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서 홍성으로 이사를 했다. 서울에 살다가 2017년도에 홍천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이분은 귀농귀촌자가 되었죠. 그 속에서 우리가 귀농귀촌의 유효기간이 주소지를 옮긴 이후로 만 5년간입니다. 내가 이 5년 동안은 이 귀농귀촌자가 시골 어느 지역을 돌아다니더라도 이거는 귀농귀촌자가 이사를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서울시 창동에 살다가 서울시 상도동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뭐 도봉구 주민이다가 뭐 이쪽으로 주민금은 달라지겠지만 서울 시민인 거는 변함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홍천군 주민이었다가 화천군 주민으로는 바뀌겠지만 귀농귀촌자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귀농귀촌 창업자금 찬스를 아직 한 번도 못 썼죠. 그러니까 이분은 가능한 겁니다. 자격으로만 말한다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1년 이상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죠.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자, 이분도 2017년도에 이사를 왔습니다. 어디로? 강원도 횡성으로 귀촌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단독 세대주입니다. 여성분이 혼자서 이제 40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40대 후반이 되셨겠죠.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처음 2017년도에 서울에서 횡성군으로 이사 올 때 귀농귀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2020년도에 원주시로 옮기는 순간 귀농귀촌자 자격은 박탈됐습니다. 이제 뭡니까? 도시민이에요. 도시에서 얼마 이상 살아야 됩니까? 1년 이상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6개월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귀농귀촌 자격이 안 됩니다. 보세요. 굉장히 단순한 1년 이상 동지역에 살다가 리단위로 이사를 하면 된다는데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상황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잘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접경, 그 인접지역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냐면요, 만약에 이제 춘천시가 있고요, 화천군이 있습니다. 이게 같이 경계하는 접경지역이 있습니다. 같은 행정구역 내라도, 화천군 내라도 이 동쪽 끝 간동면하고 산해면 쪽은 1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간동면과 바로 인접해 있는 춘천시 북산면은 5분이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접해 있는 시군의 경우에는 인접시군 경계를 넘어서도
귀농 창업자금 농지나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양쪽 담당 공무원들에게 미리 얘기는 해야 됩니다. 화천군 공무원은 내 T1 줄 알고 있는데 없어졌잖아요. 춘천시 공무원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춘천시래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죠. 그래서 미리 공지는 알려는 드려야 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귀농 창업 자금의 첫 번째 조건은 귀농자라야 된다. 귀농자는 1년 이상 동지역에 살다가 이로 가야 된다. 두 번째, 창업자라야 됩니다. 창업자가 뭡니까,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농업을 하던 사람이 창업자금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조건이 뭡니까? 두 번째,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라야 된다. 뒤집어 말하면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창업자금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내가 도시 지역에 서울에 살고 있지만 교사를 하고 있지만 아파트 살고 있지만 내가 서울시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1000제곱미터 303평 이상의 땅을 갖고 농사를 짓고 있다. 이분은 뒤에 농업인이란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교사지만 뒤에는 농업인이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303평 1000제곱미터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나는 땅은 있어. 내 명의로 있는 걸 알아. 근데 나는 그 땅에 가보지도 않았고 발도 안 밟아봤어. 농사는 농자도 해본 적도 없어. 삽도 들어본 적이 없다. 군대 생활 이후로는. 이분도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농사도 짓지도 않았고 아닌데 농지를 400평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왜 농업인이야? 농업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습니다. 경자유전이 뭡니까? 농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는 누가 갖고 있어야 됩니까? 농업인이 갖고 있습니다. 농사꾼이, 막말하면 농사꾼만 농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뒤집어 말하면요, 농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나는 농사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농업하는 사람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농지를 갖고 있죠. 그럼 농업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딱지. 이건 내가 왜 갖고 있느냐? 한 10년 전에 아주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보증을 좀 써달라 해서 보증을 써줬단 말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망해버렸어요. 내까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때 이분이 너무 미안하니까 내가 나중에 복구를 하면 꼭 갚겠다. 하지만 너무 미안하니까 내가 우리 집안 땅을 자네 명의로 한 500평이라도 400평이라도 좀 해줄게. 이거라도 일단 잡고 있어라 라고 해서 내 명의로 넘겼는데 나는 그때 피해를 본 게 너무 커갖고 이건 꼴도 보기 싫어갖고 보지도 않았다 이겁니다. 가보지도 않았고. 근데 내 명의로 된 거는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알든 모르든 간에 내 명의로 된 땅을 303평 이상 갖고 있는 순간 나는 농업인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나는 내 명의로 된 땅은 한 평도 없다. 주택이고 토지관 하나도 없다. 지금 살고 있는 집조차도 전세다. 그런데 내가 양평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네 땅을 조금 빌려서 한 400평 빌려서 주말 농장을 하고 있다. 농사를 짓고 있다. 근데 이 친구가 맨날 내가 뭐 농자재 좀 부탁하고 뭐 좀 사달라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야, 그냥 계약서 써줄 테니까 임대차 계약서 써줄 테니까 네가 이거 갖고 농지연부하고 만든 다음에 조합 가입해서 네가 사다 쓰라. 그게 편할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임대차 계약서 써주는 바람에 그걸 들고 조합원도 가입하고 농지연부 농업경영체 만들어갖고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내 땅은 하나도 없어. 그래도 이분은 농업인입니다. 농지가 하나도 없더라도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라는 자체가 농업인 자격증이거든요. 신분증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도시에 있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내년, 내후년에 귀농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지금 현재 농지를 구입한 겁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농지를 구입해갖고 그게 농지연부나 농업경영체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2년 이내로만 귀농해버리면 이거는 귀농을 준비하기 위해서 산 땅으로 인정, 간주를 해서 창업자금을 빌리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됐죠? 이 부분을 예외조항으로 뒀기 때문에 크게 억울한 분들은 없을 것이다. 또 하나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신청 전에 농업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3,700만 원은
연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종합소득세 기준이니까 우리가 연봉 친다면 1년에 한 소득이 한 1억 정도 갈 거예요. 1억 넘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경비 다 빼고 해서 종합소득 신고 금액 해서 3,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의 특징은 귀농 창업 자금의 특징은 내가 귀농으로 농사를 짓고 싶은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여지가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나갈 수 없는 자금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농업의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으로 잡아둔 건데 여기도 앞에 있죠. 신청 전해라고 단서조항이 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여기 해당되더라도 내가 올해 3,700만 원의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내년에 귀농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신청 안 하면 돼요. 이 신청 전해라는 걸 넘어서니까 이 농업창업자금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대주라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됩니다. 자, 이 세대주는 호주랑은 좀 다르죠. 근데 이 세대주라는 개념이 딱 들어오고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요. 아니, 남녀 차별이 아니냐. 이건 뭐냐 이거죠. 왜 여성은 안 되고 세대주만 되느냐라는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교육을 남편이 귀농귀촌 하기 싫다 그래서 부인인, 아내인 내가 교육을 뭐 100시간, 200시간 듣고 그동안 준비했는데 내 혼자라도 가려고. 근데 세대주가 아니니까 창업자금도 못 받는다. 이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남녀 차별을 한다든가 선을 끊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라기보다는 문호를 넓혀준 겁니다.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1번, 2번, 3번을 다 만족해야 되는데 어떠냐 한번 보십시오. 세대원이 4명입니다. 자, 남편과 부인과 아들, 딸이 있다 치죠. 세대주 조항이 없다면은 1번, 2번 귀농자라야 된다. 창업을 했다. 이 둘 다 이 네 세대 가구가 다 해당돼야 됩니다. 근데 이 세대주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 갖고 이 세대 주인 남편 이외에 아내의 명의로든 자식들의 명의로든 땅이 10,000평 있어도 창업자금 신청하는데 아무 이상이